반갑습니다. 강의를 진행을 해보는데, 자,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잠깐 어떻게 할 건지 설명을 하고, 자, 강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눠드린 오리엔테이션 자료 보시면, 자, 공무원 사회에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선택 과목을 선택하지 못한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설명 한번 들어보시고 공무원 사회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선택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무원 사회는 일단 재학생들의 교육과정 중에 3개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 그래서 작년까지는 법과 정치라는 과목으로 불렸는데, 내년부터 재학생들의 교육과정에서 이름이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공무원 사회는 내년하고 내후년밖에 시험을 보지 않죠. 2년밖에 시험을 보지 않는데, 근데 꼭 그 인사형식처에 전화를 해보니 내년에 바뀌는 또 교육과정으로 시험 문제를 내겠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과 정치라는 과목 이름이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으로 내년부터 바뀌어서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 자, 3개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출제 문항수를 한번 쭉 보시면 어떤 과목이 많이 나왔죠? 정치와 법이 10문제, 그죠? 경제가 5문제, 사회문화가 5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출제 비중이 한 20문제 중에 절반이 뭐죠? 정치와 법이 그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유는 정치와 법은 몇 개 영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개 영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는 정치, 또 하나는 법, 이렇게 2가지의 영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문항수도, 출제되는 문항수도 뭐가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다? 정치와 법이 더 많이 출제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 양으로는 어떤 과목이 많다?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이 양으로는 많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절반 정도가 일부분은 정치, 또 일부분은 법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동안 7차례에 걸쳐서 출제가 되었고, 내년, 내후년을 끝으로 이제 재학생들의 교육과정은 빠진다고 발표가 되었죠. 그래서 아마 실질적으로는 올해가 마지막일 것 같아요. 공무원 사회는 내년에 되어서 선택하기는 좀 무리가 있겠죠. 근데 올해까지는 한 2년 남았으니까, 그죠? 내년 아니면 내후년까지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올해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선택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재학생들 사회나 수학이나 과학은 올해까지가 선택자가 마지막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내년부터는 쉽게 선택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평균 공무원 시험의 합격 기간이 한 2년 정도는 걸려요. 그러니까 뭐 사회 때문에 또는 수학 때문에, 과학 때문에, 이런 과목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고, 주로 학생들이 어려운 과목이 영어, 그 다음에 행정학, 행정법, 이런 과목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수험 기간이 한 2년 정도 걸리는데, 올해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 알겠죠? 사회를 선택하는 것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쭉 시험 봤는데 난이도의 경우는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죠? 2013년 9까지 조금 어려웠고, 지방직도 이제 어려웠었는데, 2014년 이렇게 한 3번 정도는 어렵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 뒤에 시험을 보시면 이후에 5차례 시험을 봤는데 보니까 그렇게 어렵게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좀 쉽거나 중간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가 되고 있고, 더더구나 내후년부터는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굳이 출제자들이 이 사회, 수학, 과학을 어렵게 내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뭐 너무 깊게, 너무 어렵게 공부를 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그렇게 드는데, 제가 출제자는 아니지만 앞으로 2년 남은 시험은 출제자가 무리하게 문제를 어렵게 내거나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공부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출제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올해는 좀 쉽게 나왔는데 아마도 그런 경향을 반영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올해 시험은 2번 다 쉬웠어요. 국가직이나 지방직이나 모두 다 사회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었다? 좀 쉽게 출제가 되었는데, 아마 출제자들이 예측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시험에서 빠진다라는 얘기를 어느 정도 예측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앞으로 남은 시험은 너무 어렵게 준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고요. 자, 최종 점수 한동안은 있겠죠? 내년하고 내후년까지는 여러분들이 성적이 원점수로 다 반영하는 게 아니라 무슨 점수로 반영이 된다? 조정 점수로 반영이 된다.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 점수는 재학생들 수능에서는 무슨 점수라고 불리고 있다? 표준 점수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능을 본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무슨 점수란 말이 익숙한데? 표준 점수란 말이 익숙하죠. 근데 이 공무원 시험에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 조정 점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산출식 자체는 외워둘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들의 성적이 선택 과목들은 원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나온다? 뭐로 나온다? 조정 점수로 시험의 성적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출식 자체는 외울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조정 점수는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표준 편차 분해, 선택한 과목의 원점수 빼기,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수 곱하기 10 더하기 50 이렇게 수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뒤에 값은 정해진 값이에요. 상수 값이고 변화되는 값이 아니라 정해진 값이라는 겁니다. 근데 변수는 3개, 내가 본 과목의 원점수, 그 다음에 내가 본 과목의 평균점수, 그 다음에 내가 본 과목의 응시자의 표준 편차 이 3가지가 무슨 점수를 좌우하게 되어 있다? 조정 점수를 좌우하게 되어 있다. 근데 이 3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본 과목의 원점수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통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정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본 과목을 잘 봐야 된다 이겁니다. 잘 봐야 된다. 나는 이 시험을 상당히 어떻게 봤다? 잘 봤다 이라는 겁니다. 근데 평균적인 점수는 낮다라는 거예요. 평균적인 점수는 낮고 또한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표준 편차도 낮아야 전체적인 무슨 점수는 올라가게 되어 있다. 조정 점수 값은 올라가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뭐 말로 하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예를 들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다? 되게 어렵게 나왔어요. 알겠죠?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다? 되게 어렵게 나왔는데 난 어떻게 봤죠? 엄청 잘 봤어. 그러면 내가 선택한 과목의 조정 점수는 어떻게 나온다? 상당히 높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다 어려우면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 같이 어렵죠. 그러니까 다 같이 어려우면 나만 특별하게 잡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가 않은 편인데 어쨌든 이런 식에 의해서 점수가 환산되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일단 성적이 나오니까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조정 점수가 잘 나오느냐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조정 점수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불리한 게 있느냐 그건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가 시험을 봤을 때 무슨 점수가 높을 수 있는 과목을 보는 게 좋다. 원점수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다. 그럼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내가 원점수를 일단 최대한 높일 수가 있느냐? 일단 뭐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 사회행정학, 행정법. 근데 올해부터는 사회 선택자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향후 빠질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마 행정학, 행정법을 좀 더 많이 할 것 같고 사회를 상대적으로 예전보다는 좀 적게 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올해까지는 선택을 많이 하지 않을까. 올해까지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다. 일단 사회가 가지는 장점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시험의 공부량이 별로 많지가 않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바뀌는 재학생들의 교육 과정은 양이 좀 줄어요. 그래서 작년 기본서보다 제 기본서가 30페이지가 더 줄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양이 많은 편인데 작은 편인데 양이 더 줄어드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를 하는데 상당히 좋겠죠? 공부를 하는데 상당히 좋겠죠? 그러니까 선택 과목은 어차피 한 문항당 한 2.5점, 2.3점밖에 안 돼요. 필수 과목은 한 과목당 5점이기 때문에 어떤 과목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는데? 필수 과목에 공부를 많이 시간을 할애해야 되겠죠. 근데 상주 사회를 하게 되면 시간적인 여력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사회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상대적으로 행정학이나 행정법은 대학교에서 다뤄지는 교육 과정이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일단 범위에 제약이 없어요. 어느 정도의 선까지를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범위에 제약이 없다라는 게 행정학과 행정법이 가지는 단점인 반면에 사회는 범위에 제약이 있다. 최대한 재학생들의 교육 과정의 범위 내에서 출제를 하려고 한다. 극히 예외적으로 재학생들의 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문제가 가끔씩 한두 문제 나오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거의 그런 문제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사회를 선택하면 좋다. 일단 공부량이 뭐하다? 적다. 그리고 범위의 제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단 내후년부터 빠지긴 하지만 일단 내후년까지는 선택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올해 선택은 일단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회라는 과목 상대적으로 행정학이나 행정법에 비교해서 공부량이 많은 편이다. 적은 편이다. 그 다음에 대학교 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범위가 제한적이다. 그런 점에서 예측 가능성이 높다. 이 두 가지 점에서 크게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법이나 행정학 중에 뭘 선택해야 될까?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됐을 때 가장 많이 필요한 과목은 뭔데? 행정법이라는 과목이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됐을 때 실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필요한 과목은 뭐일 수가 있다? 행정법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됐을 때 더 많이 필요한 과목은 법을 아는 게 좀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세 개 중에는 가장 좀 어렵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알겠죠? 세 개 중에는 상대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학생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느끼기에는 사회나 행정법이나 행정학을 비교해 봤을 때 행정법이 조금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과목이라는 특징이 있고 깊이가 있어요. 또 행정법은 문제들이 대다수가 판례 문제입니다. 20문제 중에 한 15문제 정도가 판례와 관련된 문제인데 판례는 매달 매일 쏟아지죠. 그러니까 매달 매일 쏟아지는 판례들을 일일이 다 검토하고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 측면에서 조금 행정법이 다소 어려운 편이고 행정학은 선택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행정학은 과목의 깊이가 행정법보다는 좀 떨어지긴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은 어디서 나올지를 아무도 예견할 수 없다는 점이 행정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운 점이 됩니다. 근데 일단은 선택을 좀 많이 하는 과목이니까 배우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어디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수는 있다는 거. 그래서 일단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 제가 사회행정법, 행정학 간략하게 선택해 말씀해 드렸는데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뭐죠? 사회는 주로 장점만을 위주로 말씀드렸죠. 사회 장점 뭐라 그랬어요? 일단 양이 적은 편이다. 그 다음에 범위에 제한이 있다라는 점. 근데 장점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자, 사회가 가지는 단점이 하나 있는데 여기 문과생들 많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잖아요. 문과생들이 문과생이 된 이유는 국어가 너무 좋아서, 한국사가 너무 좋아서, 영어가 너무 좋아서, 경제가 너무 좋아서, 법이 너무 좋아서가 아니죠. 문과생이 된 이유는 대다수가 뭐를 싫어해서죠? 수학을 싫어해서, 그죠? 문과생이 된 경우가 많은데, 자, 이 공무원 사회 과목 중에는 수학과 비슷한 과목의 성격을 가지는 과목이 하나 있다. 어떤 과목이죠? 경제라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물론 출제 문항수는 20문제 중에서 몇 문제밖에 나오지 않는데 5문제밖에 나오지 않는데 상대적으로 변별력을 가졌던 문제들은 어떤 문제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경제라는 과목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래서 경제라는 과목은 뭐가 많이 나오냐? 수학 그래프가 좀 많이 나온다. 뭐가 많이 나온다? 수학 그래프. 그래서 수학 그래프에 어려움을 가지시는 분들이 행정학이나 행정법보다 경제가 어렵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긴 해요. 알겠죠? 근데 이게 뭐 아주 어려운 미문적분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알겠죠? 전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최근에 시험이 어렵게 나왔다 그랬습니까? 상대적으로 쉽게 나왔다 그랬습니까? 상대적으로는 좀 쉽게 나온 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산수할 수 있으면 충분히 문제는 풀 수 있는 정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지레 겁먹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사회가 가지는 한 가지 단점은 어떤 과목이 껴있다? 경제라는 과목이 하나 껴있다. 이게 한 가지의 제가 단점이라면 단점이라 할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경제가 문항수가 20문제 중에 몇 문제밖에 나오지 않고 5문제밖에 나오지 않고 아주 어려운 고등 수학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선택 과목 아직 뭘 골라야 될지 모르는 분들 잠시 수학이나 과학을 잠깐 또 소개를 하게 되면 여기 안 나와 있는데, 그죠?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는 이과생들이라면 해도 괜찮다. 알겠죠? 당연히 뭐 문과생들은 수학이나 과학을 굳이 선택할 이유는 존재하지 않겠죠. 수학이나 과학을 하는 친구들은 고등학교를 다 뭐로 졸업한 친구들? 이과로 졸업한 친구들이 수학이나 과학을 선택할 건데 상대적으로 수학 선택자가 한 10%에서 한 15% 그동안 그랬어요. 과학 선택자가 한 5%
정도가 되었는데 일단 선택자가 많지 않다는 점은 좀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알겠죠? 수학이나 화학은 선택자가 좀 많지 않다라는 점이 단점으로 작용하고 또 이과 출신자들만 선택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가 선택했을 때 평균이 그렇게 낮을 가능성이 많지가 않다. 이런 점도 단점으로 작용하는데 근데 어쨌든 2년 정도는 유예가 되기 때문에 사회나 수학도 수학이나 과학도 내후년까지는 시험을 보기 때문에 내가 이과 출신자라면 행정법이나 행정학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수학이나 과학을 하는 것도 괜찮을 수는 있을 것 같다. 수학이나 과학을 선택했을 때 시간이 남잖아요. 행정학이나 행정법을 배우면 완전 새로운 걸 완전 또 새롭게 외워야 되니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과 출신자라면 수학이나 과학을 선택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근데 학원 수업은 제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죠? 실강에서는 일단 제공이 되지 않는다는 점 그런 점이 좀 단점일 것 같은데 자, 이과생이라면 수학이나 과학도 내후년까지는 시험을 보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일단 선택을 많이 하는 과목 3개 사회, 행정법, 행정학 3개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고 아직 선택을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하나의 참고사항이 됐으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내가 3, 4년 하겠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뭘 해야겠죠? 당연히 행정학, 행정법을 해야겠지. 근데 내가 좀 짧은 기간 동안에 합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다면 내후년까지는 시험을 보기 때문에 고등학교 과정인 사회나 수학이나 과학을 하는 것도 아직까지는 올해까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과생들이라면 수학이나 과학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선택 과목에 참고사항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자, 강좌 커리큘럼 이번에 종합반을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사회 과목의 강의를 들으면 될까? 자, 그래서 7월, 8월 종합반 수업은 법과 정치, 사회문화 2개 영역을 위주로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따로 경제는 제가 제한된 수업 시간 내에 모든 강의를 진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종합반 수업은 2개 과목, 2개 영역, 법과 정치와 사회문화 전부 다 강의를 진행하는데 경제는 따로 강의를 또 진행을 해야 됩니다. 한국사로 친다면 전근대사를 종합반에 강의하고 그 다음에 뒤에 근현대사를 여러분이 따로 수업을 하듯이 경제라는 것도 따로 진행을 하는데 근데 경제는 7월, 8월 달에는 강의가 따로 개설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9월, 10월 달에 강의가 있으니까 한 7주 정도 강의를 4시간 정도 하면은 전체 경제 강의 내용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따로 7월, 8월은 경제 분 파트에 관한 강의가 따로 없다라는 점. 그래서 9월, 10월 달에 강의를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수강을 하시면 된다라는 점. 자, 일단 종합반은 그렇게 하시고 단과반 경제는 여러분들이 9월, 10월 달에 아직 요일은 제가 정하지 않았는데 금요일 아니면 토요일 날 오후에 아마 5시 반에 4시간씩 해서 한 7주 정도면 경제 강의 전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 내용은 이렇게 해서 하나의 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월, 8월 종합반 강의 법과 정치, 사회문화 위주로 들으시고 자, 이후에 9월, 10월 달에 단과반을 따로 들으시면 전체 강의 내용이 완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1월부터는 기출문제풀이 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월, 2월 달은 진도별 문제풀이. 자, 그 다음 3월 이후에 동영 모의고사. 이렇게 기본적인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사회는 비교적 심플한 편이고 이런 과정들이 복잡한 과목은 영어, 국어 이런 과목들은 여러 가지 과정들이 되게 많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양이 많은 과목이 뭐다? 영어, 국어, 한국사 이런 과목들이 양이 좀 많은 과목인데 근데 한국사는 기본적으로 종합반 강의에서 여러분 다 하죠. 2번에 걸쳐서 다 강의를 진행하는데 영어나 국어 같은 경우는 아마 종합반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한정적이다 보니까 따로 진행되는 강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죠. 특히 영어라든가 국어 같은 것은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따로 여러분들이 저녁 수업에 진행되는 강좌를 선택해서 수업을 들으셔야 한다라는 점. 근데 사회는 이렇게 강의실을 들으면 된다. 가장 기본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론 강의는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종합반, 그다음에 경제를 따로 진행하는 수업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제풀이 강의는 이렇게 쭉 있어요. 이렇게 문제들이 다 있는데 사회는 일단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다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나는 어느 정도 들어보니까 만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뒤에 문제풀이 강의들은 다 들으시지 말고 선택적으로 이 2개 중에 하나를 선택. 그럼 뒤에 건 들어야 되겠죠. 동영 모의고사나 뭐 연습을 해야 되니까 들을 필요가 있는데 기출 문제와 진도별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내가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학, 행정법 때문에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도저히 나는 시간이 안 나. 이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적으로 들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사회 같은 과목은 선택 과목 중에 행정학이나 행정법에 비해서는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과목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 꼭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알겠죠? 다 꼭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리신데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하시고 동영모의사를 한번 들으시고 그렇게 강의를 따라오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7월부터 강의를 시작하시면 이 강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학원을 이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물론 혼자 하시는 분도 혼자 해도 되는데 혼자 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시작하는 첫 해에는 되도록 비용이 좀 들지만 뭐를 이용하는 게 저렴할 수 있다. 학원을 이용하는 게 좀 빨리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가려내는 것이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영어나 국어나 이런 과목들은 따로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시겠죠, 수업 시간에. 그래서 그 선생님이 말씀하는 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 강의를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 꼭 학원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건 아닌데 수업 기간이 짧으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학원을 이용하시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가장 심플한 강의 유형인데 아마 다른 과목들은 더 복잡하게 돼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 따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강좌 커리큘럼 말씀을 드렸고요. 자, 내려가서 종합반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 거냐, 그죠? 자, 일단 종합반 강의 시간은 하루에 몇 시간 진행하죠? 과목별로 6시간씩 강의를 진행하죠. 그래서 8주간에 걸쳐서 진행을 하는데, 일단 정치와 법, 사회문화, 법과 정치, 사회문화. 그래서 법과 정치를 한 6회 정도, 그래서 초반에 6회 정도를 정치와 법, 법과 정치를 위주로 진행하고 뒤에 사회문화를 2회 정도 진행하는데, 사회문화는 문과생들이 많고 또 문과생들이 대다수 뭐를 선택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능에서 사회문화를 배운 적이 있다 없다? 있죠. 자, 수능에서 사회문화를 본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한 절반 정도는 사회문화를 또 배웠던 편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렇게 어려워하는 편은 아닙니다.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도 무리가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합반 강의를 진행하고요. 자, 궁금사항 제 연락처 전화하죠. 그 다음에 카페도 있는데 제가 잘 개인적으로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올리면 제가 답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나왔던 기출문제들 다 문제랑 정답이랑 다 올려놨으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활용할 기회가 있으시다면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자, 질문하시거나 카페에 있는 자료들 주로 기출문제 위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5번째 가보죠. 다음 장. 학생들마다 일단 7월 달에 준비하는 학생들은 언제 합격하자, 내년에 합격하자, 그죠? 이런 마음들이 대다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9급 공무원 시험 합격의 평균 수험 기간이 얼마 정도 나오더라, 한 2년 정도의 기간이 나오더라, 알겠죠? 그러니까 합격자들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얼마 정도의 수험 기간이 걸렸냐? 2년 2개월 정도가 평균 합격 기간이었다. 물론 이건 뭐 사람들마다 상당히 많을 수 있다, 다양할 수 있죠. 저는 이제 한 7년간 가르쳐 봤는데 2개월 만에 합격하는 친구도 봤어요. 알겠죠? 2개월 만에, 4개월 만에, 6개월 만에.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에 합격하는 친구도 있긴 해요. 알겠죠? 근데 평균적으로 얼마다? 2년이고요. 제가 7년간 가르쳐 보니까 많은 합격생들이 한 3년, 4년도 많았어요. 어휴, 3년, 4년 마음 먹고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꼭 쉬운 시험은 아니에요. 알겠죠? 사회만을 놓고 보면 쉬울 수 있어요. 알겠죠? 사회만을 놓고 보면 상당히 많을 수 있는데 쉬울 수 있는데,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과목이 특히 영어입니다. 선택 과목 중에는 행정학, 행정법 이런 과목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요. 알겠죠? 어렵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수험을 준비하는 기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특히 영어 같은 게 기본을 잡는데도 한 6개월 정도 걸린다. 행정학이나 행정법도 한 6개월 정도 걸린다. 그 과목들만 공부했을 때. 그럼 두 개만 합쳐도 얼마죠? 영어나 기초가 전혀 없는 사람들 6개월 걸려요. 알겠죠? 영어. 그 다음에 행정법이나 행정학도 기초를 잡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두 개만 해도 얼마 걸려요? 한 1년 가량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기초가 없는 친구들은 1년 만에 합격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기본적인 내용을 섭렵하는 데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합격하기 어려운데, 근데 내가 뭐 대학을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의 전공 과목이 뭐 영어 쪽이나 또는 문과 쪽 이런 과목을 준비한 친구들은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기초적인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한 6개월 전 만에 합격하기도 해요. 그죠? 한 2달 만에 또는 4개월 만에 합격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대다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평균 한 2년 정도 보는 게 좋은데 근데 일단 7월 달에 시작하는 친구들이 2년 하게 될 말은 없잖아. 일단 내년 6월 달에 보는 무슨 네가 합격하자. 지방대 합격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목표. 내년 6월에 합격한다. 그런 목표를 삼으시고 준비하시면 좋은데 근데 어쨌든 1년 정도는 걸리죠. 최소한 수험 기간이 1년은 걸릴 겁니다. 7월부터 시작하면. 자, 그러면 길죠.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한 365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이라 생각하고 시험에 임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몇 가지 당부사항. 첫째, 식사를 잘 챙겨 드신다. 꼭 삼시세끼 잘 챙겨 드시면 좋을 거고 아침을 특히 잘 드시고 오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 대학생활 하거나 또는 사회생활 하다 보면 뭐를 거르는 경우가 되게 많죠. 아침을 거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근데 학원의 수업은 언제부터 진행되니까 아침부터 쭉 진행되는 수업이 많으니까 알겠죠. 물론 이제 오후에 따로 진행되는 단과 수업 같은 경우는 저녁에 시작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종합반이라든가 문제풀이 수업들이 다 언제 시작된다? 아침에 시작된다. 근데 아침에 와서 있는데 배가 고파요. 수업에 대한 집중이 상대로 뭐할까? 떨어지겠죠. 한두 시간은 괜찮은데 10시 이후에 나오면 아침 안 먹고 오면은 배가 고파가지고 수업을 듣기가 상당히 많을 수 있다? 어려울 수 있으니까 특히 아침을 거르지 말고 잘 챙겨 드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부는 체력에서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리 쓰는 일이 아무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 내가 쓰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하게 식사를 잘 챙겨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자, 건강하게 공부하시는 게 필요하니까 일단 건강의 기초는 뭐다? 먹는 거다. 알겠죠? 식사 잘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규칙적인 생활. 자, 일정하게 잠을 자고 일정하게 일어나는 거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권장하는 시간 11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난다. 1년 동안 지켜보세요. 알겠죠? 몇 시에 잔다? 11시에 잔다. 몇 시에 일어난다? 6시에 한 요 정도가 가장 좋은 시간이지 않을까. 조금 늦게 자시는 분들은 12시에 자서 7시에 일어나는 법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잠은 조금 일찍 자는 게 제 개인적으로 권장하는 방법이고 이렇게 제가 자고 일어나라고 하는 이유는 시험을 여러분들이 10시에 봐요. 아침에. 시험을 몇 시에 본다? 10시에. 그러면 10시에 여러분들의 뇌를 최대한 가동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일어나는 시간이 조금 일찍 일어나야 10시에 내 모든 에너지를 쓸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11시에 자서 몇 시에 일어난다? 7시에, 6시에 일어난다. 조금 뭐 잠이 좀 필요한 친구들은 7시에 일어나는 것도 괜찮아요. 8시간, 7시간 정도 자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나는 뭐 너무 건강해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면 잠을 좀 더 줄여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근데 평균적으로 몇 시간 정도는 자야 한 7시간 정도는 자야 여러분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 시간을 1년 동안 지켜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규칙적인 생활 1년간 꼭 지키자. 알겠죠? 11시에 자서 몇 시에 일어난다? 6시 정도 일어난다. 좀 늦게 자시는 분들은 12시에 자서 7시 정도 일어난다. 그 시간을 정해진 시간 꼭 지켜나가는데 언제 많이 이게 패턴이 많이 깨진다? 주말이 되어서 많이 깨집니다. 알겠죠?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또 친구들 한 번씩 만나자. 만나서 또 오랫동안 술자리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게 패턴이 깨지기 쉬운데 한 번 패턴이 깨지면 하루만 깨지지 않아요. 한 일주일 여러 정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패턴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말씀드렸고 세 번째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알겠죠? 일단 공무원 시험 합격. 하루에 8시간 공부하면 합격합니다. 하루에 꾸준히 몇 시간 공부하면 8시간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알겠죠? 9급은 뭐 아주 어려운 또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의 패턴을 가지시면 예전에 사법고시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법고시도 하루에 몇 시간 앉아있으면 책상 8시간 앉아있으면 못할 시험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성인이 되고 나서는 알겠죠? 중학교 또 고등학교 때 다 같이 공부하니까 8시간 앉아있는 것이 그렇게 무리가 아니었는데 성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책상에 몇 시간 앉아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8시간 앉아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하루에 꾸준히 토요일까지 포함해서 일요일을 빼도 되는데 언제까지 포함해서? 토요일까지 포함해서 하루에 몇 시간 앉아있으면 된다?
8시간 정도 앉아있으면 된다. 알겠죠? 8시간 앉아있으면 제가 얘기했지만 사법고시도 통과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365일 동안 이걸 잘 지켜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알겠죠? 하루에 몇 시간 앉아있자? 8시간 앉아있자. 자, 당부드리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내년 국가직이 4월 달에 있을 거고 지방직이 6월 달에 있겠죠. 올해처럼 시험 맞다면. 자, 이렇게 시험을 볼 건데 일단은 시험 3개월 전까지는 제가 당부하는 게 운동을 당부합니다. 알겠죠? 시험 3개월 전까지는 지속적인 운동 하루에 일주일에 2번이나 3번 정도 당부를 드리겠고 하루 한다면 1시간 정도씩 알겠죠? 운동을 해야 집중해서 수업을 들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7년간 가르쳐 왔다고 들어요. 학생들이 그죠? 공무원 시험 학생들을 7년 가르쳐 왔는데 뒤로 갈수록 체력이 딸려가지고 공부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그 다음에 위가 안 좋아가지고 장이 안 좋아가지고 왜? 오랫동안 앉아있어야 되니까.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가장 안 좋은 게 뭐죠? 위와 장 건강에 안 좋겠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정작 언제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뒤로 갈수록 공부량을 늘리는 게 되게 중요한데 뒤에 가서 정작 뭐가 안 돼가지고 체력이 딸려가지고 공부를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게 시험 3개월 직전까지는 뭐를 좀 꾸준히 하자. 운동을 좀 꾸준히 하자. 일주일에 2번 또는 3번 정도 알겠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뭐 헬스라든가 여자들은 요가라든가 남녀 공용으로 뭐 수영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밖에 나가서 스트레칭을 한다든가 천변을 걷는다든가 자 그렇게 해서 꾸준히 운동을 하자. 알겠죠? 체력이 뒷받침되어야만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네 번째 말았고, 자, 다섯 번째,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한다. 물론 공무원 시험은 쉬운 시험은 아니지만 이왕 뭐 하기로 한 거니까 시작하기로 한 거니까 나는 뭐 할 수 있다? 합격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알았죠? 이왕 한 거니까 나는 뭐 할 수 있다. 합격할 수 있다. 적어도 내년에 알겠죠? 빨리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섯 번째, 가장 좋은 자세, 즐기면서 하는 자세. 물론 어렵죠? 공부하는 게 오랜만에 하다 보면 재밌어요, 지겨워요? 오랜만에 하다 보면 재밌어요, 지겨워요? 지겹지. 근데 지겹지 않고 이야, 내가 학교 다닐 때 잘 몰랐는데 이런 내용들도 있구나. 오, 재밌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알겠죠? 어떤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즐기면서 얼굴들이 상당히 굳어있는데 즐기기 힘들 것 같나요? 즐기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웃어볼까요? 하하하 빨리 웃어봐요. 빨리 웃어봐요. 얼굴들이 다 굳어있는 것 같은데 가장 좋은 자세는 어떻게 하는 거다? 웃으면서 수업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알겠죠? 수업을 들을 때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나 공부는 뭐 지겨울 수 있고 따분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반대로 오랜만에 내가 못했던 거라서 하다 보니까 재밌구나! 이런 마음으로 해 나가시면 수험 기간이 재밌지 않을까? 알겠죠?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5, 6가지 꼭 매년 언제까지? 내년 6월까지는 지켜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오래 가지고 해라. 그렇죠? 여러분들 뭐 다이어리라든가 아니면 들고 다니는 책에다가 붙여놓고 꼭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아니면 독서실 아니면 여러분 책상 붙여놓고 꼭 요 6가지 지켜나가시면 빨리 합격하는데 상당히 많이 뭐가 될 거다? 도움이 될 거다. 이것만 지켜도 빨리 합격할 거예요. 꼭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몇 가지 당부사항? 6가지. 1년만 지키자. 언제만? 1년만 지키자. 알겠죠? 1년만 지키자. 그럼 마음가짐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내려가서 공무원 사회 구성 몇 개로 돼 있다 그랬죠? 앞에서? 3개로 돼 있다 그랬죠? 정치와 법, 법과사회, 그 다음에 경제, 사회문화 3개로 돼 있는데 양이 많은 과목은 뭐라 그랬죠? 상대적으로 정치와 법, 법과 정치가 많다. 이유는 몇 개로 돼 있기 때문에 2개로 됐으니까 1부는 정치, 또 1부는 뭐? 법, 2개 영역으로 돼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양이 많은 편이다. 근데 일반적으로 3개 중에 좀 어려워하는 과목은 뭐다? 경제다. 물론 문제수가 몇 문제밖에 안 나오지만 5문제밖에 안 나오지만 상대적으로 문과생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히려 이과생들은 정치와 법을 어려워하고 알겠죠? 경제를 쉬워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문과생들은 경제를 쉬워해요. 어려워해요. 이유는 뭐가 나오니까? 수학 그래프가 나오니까 알겠죠?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어려워한다는 겁니다. 사회문화는 대체적으로 쉬워하는 편이고 사회문화가 어려우면 주로 자료 분석인데
잘 안 나오더라고, 알겠죠? 또 올해 시험은 안 나왔어요. 굳이 남아있는 시험에도 잘 낼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이 굳이 시험도 얼마 안 남았는데 골탕 먹일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자, 밑에 참고 자료. 수능 선택자 보니까 어떤 과목 안 하죠? 경제 선택 안 하죠? 어떤 과목이 어렵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경제가 어렵다는 거죠. 어떤 과목 선택 많이 해요? 사회문화 많이 하죠. 그러니까 어떤 과목이 쉽다라는 겁니까? 사회문화 많이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는 두 과목 위주로 법과 정치와 경제 과목 위주로 진행할 겁니다. 사회문화는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빨리빨리 진행할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영역이다 보니까 자,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다는 점 봐두고요. 자, 교재는 오늘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 오늘 인쇄가 돼가지고 다음 주에 발간이 됩니다. 아마 다음 주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 날 나올 것 같은데, 자, 일단 교재는 내년에 재학생들 교육과정, 그러니까 내년에 수능에 적용되는 과정으로 변화를 시켰어, 알겠죠? 인사혁신청에서 그렇게 시험을 보겠다. 2년밖에 안 남았는데도 그렇게 하니까 그 과정에 맞춰서 교재를 다시 만드느라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 따라서 제가 교재를 만들었고요. 자, 그동안 봤던 재학생들의 수능, 그러면 7년간의 공무원 시험을 다 반영해서 일단 내년에 반영되는 재학생들의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7년간의 공무원 시험, 그 다음에 15년간의 재학생들의 수능을 바탕으로 해서 교재를 만들었고요. 올해 교재보다 양이 더 작아졌다. 그러니까 법과 정치의 양이 좀 많이 줄어가지고 양이 줄었으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공부하기는 학생들 입장에서 상당히 유리한 거죠. 그죠?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성은 다음 주에 아마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3개로 되어 있어요. 본문, 그 다음에 본문 배운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개념 문제, 그 다음에 기출된 문제들, 이렇게 해서 3개 영역으로 되어 있어서 한번 내용을 배우면 한 3번 정도 복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아마 이 교재들만 잘 소화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사회는 크게 어려운 점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교재는 오늘 나오진 않아가지고 제가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뭐로 진행한다? 아쉽지만 프린트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다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혹시 몰라서 2주 정도의 분량의 양이, 알겠죠? 2주 정도의 분량의 양으로, 자, 혹시 몰라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아마 다음 주 수요일 아닌 목요일 날 나온다고 하니까 다음 주에는 교재 가지고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수업할 때 잠깐 이제 저희 가족들 얘기를 잠깐씩 뭐 보여드릴 것 같아서 수업 시간에 설명할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알겠죠? 제 가족들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이제 한 번씩 보여드리는데 왼쪽에 제 딸이고요. 오른쪽에 제 아들입니다. 이건 3년 전의 사진이라 지금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이런 딸과 아들을 둔 아빠고요. 요거는 이제 재작년이군요. 재작년 공주 놀러 가서 찍은 사진인데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아내입니다. 잘 안 보이죠? 아내랑 살고 있고요. 요거 사진은 좀 잘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좀 큰 편인데 작년에 제주도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아내, 딸, 아들, 그렇죠? 이렇게 있죠.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가장이에요. 어깨가 무거운데 어쨌든 자, 이 가장으로서 열심히 강의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가족 얘기하면은 얘는 아이들과 아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수업 진행하는데 이렇게 할 거예요. 별표 쳐라고, 알겠죠? 200만 개, 100만 개, 50만 개, 5개, 알겠죠? 별표를 하라고 할 건데,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200만 개, 100만 개 이런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5개, 아주 가끔씩 나왔던 건 별표 5개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약간씩 나왔던 거, 1년에 한 3번 정도 시험 보면 한 번 정도 나왔던 게 한 50만 개 이렇게 하나 건 거고요. 100만 개는 아주 잘 나오는 거, 알겠죠? 아주 잘 나오는 거. 근데 200만 개는 아주 잘 나오는데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제가 별표를 하라고 할 거니까 수업 시간에 별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예를 들어보죠. 예를 들면 자,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보시면 자, 앞쪽에 16페이지 한번 펴보죠. 프린트를 못 받아다 이따가 줄 거예요. 지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잠깐 쉴 거니까 자, 그때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16페이지 참여 방식에 따른 민주주의 보시면 자, 그동안 7년간의 시험 봤는데 한번 세어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 7번 나왔죠.
한 30번 정도 시험 봤어요. 30번 시험 정도 봤는데 몇 문제가 나왔다? 한 7번 정도 시험 문제 나왔다. 이런 것들은 애매해요. 5개일 수도 있고 50만 개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런 것들을 50만 개 정도 할 거예요. 알겠죠? 이런 게 50만 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보죠. 2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0페이지. 자, 20페이지에 가장 위에 보면은 무슨 설이 나와 있죠? 사회? 외학설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한번 세어보세요. 몇 번 나왔는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둘, 셋. 30번 봤는데 몇 번 나왔다? 13번 나왔다. 그럼 무슨 얘기죠? 2번 시험 보면 1번 정도의 시험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내용은 제가 얼마라고 할까요? 100만 개, 알겠죠? 아니, 200만 개. 어려운 내용들은 200만 개. 조금 쉬운 내용들은 얼마? 100만 개. 그러니까 수업 진행할 때 이렇게 제가 별표 5개부터 해서 얼마를 표시해라? 50만 개, 100만 개, 200만 개. 복습할 때는 역시 어떤 내용을 위주로 복습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 50만 개 이상, 알겠죠? 몇만 개 이상? 50만 개 이상의 내용들이 주로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 위의 내용에서 거의 한 80% 이상 나온 문제가 나온다, 알겠죠? 이 위의 내용에서 얼마 정도 나온다? 80% 이상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러니까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어디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런 점이 행정학이나 행정법과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 생각되는데, 어떤 영역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대략적으로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별표하라는 의미 아시겠죠? 어떤 의미를 가지는 별표인지. 이런 의미의 별표다. 알겠죠? 작게 올라갈수록 많게. 복습할 때는 일단 많이 쳐준 위주로.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 막바지 다 달았을 때도 뭘 위주로 공부해야 되겠다? 별표 많이 된 거 위주로, 알겠죠? 공부를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략적인 오리엔테이션 첫 시간 진행을 했는데, 질문사항 있어요 혹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볼 게 있다. 대략 감은 왔어요? 선택 과목 어떤 걸 해야 될지 알겠어요? 사회라는 과목이 대략 어떻게 하면 되는지 대략 감이 왔어요? 자, 그 정도의 감을 가지시면 오리엔테이션은 성공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뒤에 나와 있는 시간 좀 애매한데 지금 진행하기에는 좀 애매한 시간이어서 잠깐 쉬었다가 이따가 정치와 법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질문 못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도 질문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좋지 않을까. 잠깐 끊었다가 실제 수업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고 하죠.